12페이지로 가셔서 그 마지막 판례 보면 그 차고 송금의 법률 관계에서도 뭐 보신 판례예요. 원래 있었던 거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송금 의뢰인, 갑이 이제 을의 계좌로 송금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을이 뭐예요? A은행에 을이 A은행에 계좌 있는데 갑이 거기로 송금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을이 A은행에 예금 채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송금을 보낼 그 법률 관계가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지 은행을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은 뭐 이득 취득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판결지 1번에 보면 자 밑줄 친 부분에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 따라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의 그 을이 수취인이죠. 예금 계좌의 자금 이체에서 원장에 입금 기록이 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이체 원인이 법률 관계가 존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뭐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이제 수취인과 수취 은행 사이에는 예금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예금 계약이 성립하죠. 따라서 수취인이 수취 은행에 대해서 예금 채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은행은 부당이득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은행을 상대로 청구 못하고 을을 상대로 청구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차고 송금의 법률 관계 관련해서 이제 사례에서 쟁점이 될 수 있죠. 이것도 뭐 기존에 있었던 범위잖아요. 그다음 판결지 2번도 뭐 잔뜩인데 을이 여러분도 뭐 마이너스 대출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이 뭐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 한도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을이 통장에서 돈을 쓰면은 이제 그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마이너스 뭐 한 6천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통장에 이제 마이너스 6천만 원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을한테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송금을 했다. 2천만 원 송금하면 을의 통장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천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천만 원이 됐으니까 은행도 마찬가지로 뭐 이득 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갑이 을을 상대로 2천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지 은행을 상대로 뭐 청구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판결지 2번이 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 세 번째 줄 보면 12페이지 아래 세 번째 줄 약정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 즉 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을이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죠. 약정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서 수취인의 예금 채권이 성립된과 동시에 수취인과 은행 사이에 대출 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 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 수취인은 대출 채무가 감소.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6천에서 마이너스 4천으로 당연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 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13페이지 가셔서 마찬가지죠. 자금 이체 원인이 법률 관계가 없더라도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따라서 은행을 상대로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 차고 송금의 법률 관계에서 항상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지 은행을 상대로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 판례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그 아래 판결에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위반이어서 무효가 될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쌀이 남아 돌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 국토는 한정돼 있는데 자꾸 이제 농지를 뭐 대지로 바꿔가지고 집 짓고 하니까 그 다음에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서 이 임대차를 줬더니 뭐예요? 농사 안 짓고 그냥 빈 땅으로 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쌀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옛날에 그래서 만든 법이 농지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쌀이 남아 돌지만 그래서 이게 강행법규로서 임대차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그래도 강행법규로 무효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103조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임차인이 법률상 권한 없이 농지를 점유 사용함에 따라서 얻는 이득은 당연히 농지의 임묘상당.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임묘상당의 부당이득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임묘상당액은 해당 농지가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어서 이용되는 상태물 전제로 산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걸 적법하게 사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 이걸 전제로 해야죠. 따라서 이제 불법 전용되는 상태를 전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차임 상당 그러니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제로 하는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 그러니까 보증금이 있으면 월 차임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로 보면 되죠. 갑이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을에게 월 차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다가 월 차임을 뭐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대차를 줬다. 그래서 갑이 농지 소유자이면서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럼 임대차 계약이 무효니까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해서 이제 을은 뭐 갑한테 준 거 돌려받고 갑도 을이 이제 무단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보증금이나 차임은 받은 건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물론 을도 뭐예요? 자기가 준 보증금 월차임도 반환 청구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쟁점이 된 게 아니라 이 사용 수익에 대해서 그래서 사용 수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얘가 뭐예요? 권한 없이 사용한 게 되잖아요. 권한 없이 사용한 것이니까 물론 을이 갑에게 보증금 차임 줬으니까 그건 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부당이득이 문제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예요? 부당이득의 액수 산정은 뭐예요? 적법하게 사용하려면 적법 사용 시 들은 적법 사용 시 들어가는 임료 상당액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차임을 1,00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왜 1,000만 원이야? 주변 토지로 보면 실제로는 한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월 차임이 한 500만 원만 주면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인데 이걸 뭐예요? 불법으로 하니까 얘네들도 알잖아요. 이게 지금 임대가 안 되는 건데 불법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법으로 하니까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변의 토지는 뭐 월 사용하려면 한 5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이거는 임대가 안 되는 땅이잖아요. 임대가 안 되는 땅인데 임대를 시켜주려고 하니까 돈을 더 받아야 된단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불법으로 하는 거니까 싸게 주는 거 싸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임대 자체가 안 되는데 임대를 해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 시세보다 주변 시세보다 더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럼 1,000만 원을 기준하면 안 되고 이걸 기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사용했을 때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청구해야지. 야 내가 너한테 월 1,000만 원에 임대 주기로 했으니까 부당이득으로 1,000만 원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금을 전제로 차임,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의 시세가 보증금 1억에 월 500이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당이득을 산정할 때 보증금 없이 가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 없으면 뭐 700만 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보증금을 전제로 하지 않은 그래서 보증금이 없다는 전제하에 적법하게 사용할 때 얼마의 임대료를 줘야 되느냐 그걸 산정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지 이게 불법으로 사용하니까는 돈을 더 많이 비싸게 받았다. 그래서 이 비싼 금액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임료 상당액은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어 이용되는 상태임을 전제로 산정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적법하게 전제로 해서 해야죠. 그 다음에 항상 이거는 일반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차임이 아니 그러니까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계산해야죠. 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강해복귀인 농지법 위반을 이유로 임대가 무효가 됐을 때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점유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이게 103조 위반이 아니잖아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약정 차임이 그럼 뭘 기준하느냐? 불법 전용되는 상태가 아닌 경우로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임료 상당액 이거라는 거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불법으로 전용하다 보면 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갑 입장에서는 지금 임대차가 안 되는데 그럼 나중에 뭐 벌금 받거나 과태료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 안 준다. 그러니까 을이 야 그럼 내가 시세보다 더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임대 줘라. 그러니까 불법으로 전용되면 일반적인 시세보다 비쌀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불법 전용 상태가 아닌 경우로서 그다음 뭐예요? 보증금이 없을 때의 차임을 기준으로 해야죠. 그래서 보증금이 있으면 차임이 낮아질 테니까. 그래서 그 밑줄 마지막 밑줄 친 부분이 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료 상당액과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안에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이를 부당이득 금액으로 추인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약정한 대로 다 가배 청구를 인용해 버리면 뭐예요? 결국은 농지법을 위반한 행위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줄에 결과적으로 무효인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적극적 실현이 돼서 법원이 인정해 주는 꼴이 되죠. 그러면 이 강행법규의 규범 목적을 사실상 잠탈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농지임대차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됐을 때 사용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은 뭐냐? 마지막 밑줄 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 전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적법 전용이면 얼마를 줄 거냐? 그래서 얼마를 줄 거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때도 보증금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죠.
그래서 임료상당액은 보증금이 없는 상태로. 따라서 얘네들이 약속한 대로 다 인정해 주면은 강행법규 위반한 행위를 법원이 인정해 주는 꼴이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밑에 6월달 판결은 불법 손배 뭐 일반론이죠. 그래서 그 불법 손배 안날로부터 해서 그 밑줄 친 부분에 다 알아야 되잖아요. 위법한 가행의 존재, 손해 발생, 인과관계 있다는 사실 등의 요건 사실에 현실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 그때가 안날이잖아요. 그럼 그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런 건 뭐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마지막 판례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 줄에 불법 손배 채무는 뭐예요?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뭐예요? 불법 행위 당일로부터 지체가 되잖아요. 예컨대 20년 뭐 3월 15일 날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럼 뭐 치료받고 한참 있다가 소재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21년 뭐 1월 15일 날 예를 들어서 소재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은 20년 3월 15일 날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내년 시험에 뭐 23년 1월 달에 이제 소장을 작성한다. 그래서 실제 손해가 뭐 1,00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언제예요? 불법행위 당일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3월 15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 연 12% 이렇게 청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는 뭐예요? 불법행위 당일로부터 청구하죠. 당일로부터. 그리고 뭐예요? 미리 최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최고 없이 그냥 지체가 된다고 봐서 당일로부터잖아요. 당일로부터. 왜 이렇게 판단해요? 그냥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뭐 법리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 그러니까 뭐 1원이라도 더 많이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 당일로부터 지체가 된다고 보잖아요. 당일로부터 액수는 나중에 산정이 되더라도. 그리고 미리 뭐 최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불법 손배는 뭐 불법행위 당일로부터 부본 송달일까지 5%, 다음 날부터 12% 이렇게 청구하면 되죠. 그래서 13페이지 마지막 줄에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 그래서 뭐 지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여기죠. 이행 최고 필요 없잖아요. 그 14페이지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불법행위 당시로부터 지송금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 그래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는 불법 손배 채권의 지송금은 손해 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발생하죠. 이때는.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청구를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불법행위 당일날 손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일로부터 부본 송달일까지 5%, 다음 날부터 12% 이렇게 청구하는데, 불법행위 손해가 나중에 생겼다. 그럴 때는 그 손해배상 채권의 지송금은 당연히 손해 발생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 발생은 3월 15일인데 그럼 그 달자에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1년 3월 15일 날 뭐 별도의 손해가 생겼다. 그럼 이 손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년 3월 15일부터 청구하는 거잖아요. 지연손해금을. 그래서 그게 일반론이고, 그래서 판결지 2번과 3번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판결지 2번 보세요.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장래 불특정 시점에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2번, 3번도 다 그 얘기인데, 상해를 입고 이제 손해가 나중에 생겼는데 그 손해가 뭐냐? 그 두 번째 줄에 체크를 해보세요. 불법행위 여기요.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거길 동 감시 보세요. 자,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자 여기서 그러니까 불법행위 당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상해를 입고 그 다음에 손해가 여기서 생겼는데,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판결지 1번에 보셨다시피 일반적으로 상해 입으면 그때 이제 손해가 발생해서 그냥 당일로부터 지송금을 청구하는데, 그래서 최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해가 여기서 있었는데 손해는 여기서 생겼다. 그러면은 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여기서부터 청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판결지 1번인데, 판결지 2번은 두 번째 줄에 이 손해가 불법행위 당시부터 뭐예요? 예정된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 가능했던, 이게 예정된 손해라는 거예요. 예정된 손해였다. 자, 그랬을 때는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을 때 저 앞에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돼서 일단 손배채권이 이미 성립하고 이행기까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예정된 손해였기 때문에. 따라서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적극적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시 동감쳐 두시고, 이때 뭐예요? 이게 불법행위 시잖아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자, 불법행위 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 시기가 되고, 현가가 뭐라고 했어요? 현재의 가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죠. 그러니까 현가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컨대 이분이 50세에 사망을 했다. 피해자가 50세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공무원이어서 65세가 예를 들어서 정년이다.
그럼 65세에 받을 돈을 15년 뒤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뒤에 받을 돈을 미리 땡겨서 받는 거죠. 땡겨서. 그럼 땡겨서 받으니까 뭐예요? 중간 이자를 공제해야 되잖아요.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게 현가 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뒤에 이분이 뭐 연봉 받을 걸 미리 땡겨서 받으니까 가해자한테 그러면 이제 15년 뒤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미리 받는 거니까 중간 이자를 공제해서 뭐 호프만 라이프니츠식으로 뭐 공제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죠. 그걸 이제 현가 산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불법 행위 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 시기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 손해 발현 시점까지 중간 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까지의 중간 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왜냐하면 구체적인 손해는 여기서 발생하니까 여기서 원래 받아야 되는데 미리 땡겨서 받잖아요. 왜냐하면 예정된 손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언제부터요? 불법 행위 시부터 지손금을 부과한다. 이게 이제 계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객관식 지문을 보시면 되겠죠. 자, 왜냐? 불법 행위로 인한 장래 손해의 현가액 등의 산정은 과잉배상, 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의 조정이 필요하니까 이게 예상 가능했던 손해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는 여기서 발생했지만 기준 시점은 여기로 가서 중간 이자를 공제하고 미리 땡겨서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때부터 지손금을 붙인다 이거잖아요. 불법 행위 시부터. 자, 같은 예로 불법 행위 시 이후로서 변종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 중간 이자 공제하는 방식으로 현가를 산정하되 그에 맞춰서 지손금도 그 기준 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판결지 2번은 뭐예요? 예정된 손해, 즉 이 상해 발생 당시부터 예측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 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 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 판결지 2번에서 불법 행위 시 이후로서 변종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현가 산정하면서도 지손금은 그 기준 시점 이전부터 명하게 되면 덜 공제하거나 더 많이 인용하는 과잉 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판결지 2번의 첫 번째 밑줄 친 부분에 그걸 일반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호프만 어쩌고 나온 거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 판결지 3번은요.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판결 3번에 불법 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해서 불법 행위 당시에는 거기 동그라미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 그래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거는 불법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까. 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 손해가 판명됐을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 손해 판명 시점, 거기에 동감 치시면 되겠죠. 자, 후발 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 손배 채권이 성립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손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후발 손해가 판명될 때가 불법 행위 시이자 왜냐하면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 공제하는 현가 산정의 원칙적 기준 시기가 된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써 있지만 결론은 불법 행위 당일날 예정된 손해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불법 행위 당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이해해두면 이걸 뭐 주관식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객관식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좀 봐두시고 그래서 판결지 2번은 이미 예정된 손해일 때는 불법행위 당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그 판결지 2번의 네 번째 줄에 불법행위 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 시기 이렇게 되고 그다음 판결지 3번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지 3번에서는 네 번째 줄에 후발 손해가 판명될 때 그때가 현가 산정의 기준 시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해놓으면 객관식 지문 나오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놓으면 맞출 수는 있을 테니까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도 맨 위에 판례도 뭐 통상손해, 특별손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자, 맨 위에 밑줄 치면 통상손해는 그러한 종류의 체불이 있으면 사회 일반 거래관념에 비춰가지고 통상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고 특별손해는 뭐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다. 뭐 개념 정의한 거니까 됐고. 그 다음 친상으로 가서 첫 번째 판례는 엄마 성과 본을 따르면 뭐예요? 엄마의 종중원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자녀의 성과본이 엄마의 성과본으로 변경됐을 때 성년인 그 자녀는 엄마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성을 바꾸면은 엄마 종중이 되지 뭐 아빠 종중까지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뭐 결론만 아시면 되는 객관식 용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것도 뭐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사례 문제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 지문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이해를 해놔야죠. 객관식 문제 풀려고. 자, 보면 상속재산 분할은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 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 상속분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구체적 상속분이 뭐예요? 특별 수익 같은 거 있으면은 뭐예요? 특별 수익은 상속분의 성급이잖아요. 가로 안에 보면 피상속인의 공동 상속인의 유증이나 생전 증여. 그래서 뭐 큰형한테 사업 자금으로 미리 한 10억을 떼줬다. 그럼 상속분 미리 받은 거죠. 그런 걸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한단 말이에요. 산정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항상 뭐 기준 시점은 상속 개시 당시죠.로 상속 재산과 특별 수익 재산을 평가 기초하고 공동 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 공동 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을 때, 예컨대 뭐 형이 사업한다고 미리 한 10억 정도를 줬다. 그럼 그 상속분을 미리 준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다가 생전 증여를 더하고요. 생전 증여는 이미 나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가액에다가 법정 상속분율을 곱해서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그다음 뭐예요?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유증을 빼는 방식. 이게 이제 특별 수익자의 특별 수익자가 있을 때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다가 생전 증여를 더하고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면은 재산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 수익자들은 이미 받았잖아요. 특별 수익자의 증여 유증을 공제하는 방법이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로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그러면 이제 뭐 이래서 A가 있고 뭐 가불병이 있다. 가불병이 상속인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뭐 1억 1억 1억씩 된다. 그럼 전체 뭐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3분의 1억 아니에요? 이렇게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 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이 법정 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각각 3분의 1억씩 받아야 되는데, 갑이 예를 들어서 이미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 전에 갑이 이미 뭐 3분의 1억밖에 못 받는데 이미 1억을 받은 게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3분의 1억밖에 못 받는데 1억을 다 받았으니까 초과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초과 특별 수익자는 특별 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3분의 1억밖에 못 받는데 갑이 1억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러니까는 갑의 이 아버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체적 상속분은 없잖아요. 이미 1억을 받았으니까, 아버지한테 이미 1억을 받았으니까 갑은 이 분할에서는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 안에 구체적 상속분은 제로죠. 그래서 갑은 추가로 받을 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초과 특별 수익은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해서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가지고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을 때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유증이 됐다. 그럼 결국은 이제 1대1이니까 1대1씩 이제 을과 병이 부담하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객관식 지문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 판결지 2번은 뭐 보시면 상속 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 멸실 훼손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속재산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면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토지를 갖고 계셨는데 그게 뭐 멸실이 됐어요. 그럼 분할 못 하잖아요, 당연히. 근데 그게 뭐 수용이 돼서 보상금이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그 대상을 분할하면 되죠, 당연히. 다만이 그거예요. 그래서 1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자, 그 대가로 처분된 보험금, 보상금 등의 대상 재산을 취득했다. 그럼 당연히 그 형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에 대상 재산이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토지를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이제 분할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게 수용이 돼서 보상금이 나왔다. 그럼 보상금 n분의 1로 나누면 되잖아요, 당연히. 그럼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판결 3번에 가정법원이 상속재산 분할할 때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 분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 분할 시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래서 이제 사망 시, 즉 상속 개시 시가 아니라 분할할 때는 분할 시로 평가를 해야죠.
따라서 예컨대 이제 뭐 아버지가 부동산이 많으시니까 부동산을 현물 분할해서 갑한테 뭐 X 토지를 줬다. 그러면 이 토지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갑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겠죠.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전체 계산해 봤더니 뭐 이래서 30억이다. 상속 재산이. 그럼 자녀들이니까 뭐 이래서 10억씩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10억씩. 근데 이 부동산이 뭐 6억이다. 그럼 이제 4억을 추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은. 뭐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 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이 있을 때는 차액을 정산.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뭐 12억짜리다. 그럼 뭐 을하고 병한테 1억씩 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특정 재산을 갑이 받았는데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가액을 초과하는 상속이 있을 때는 차액을 정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갑한테 12억짜리 토지 주고 갑이 을하고 병한테 각 1억씩 주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정 재산 가액이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취득 가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뭐 6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위와 같은 현물 분할을 반영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율을 다시 산정해서 남은 분할 대상 상속 재산은 수정된 지분율로 분할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은 뭐예요? 갑은 이제 4억을 추가로 받아야 되죠. 그다음 을하고 병은 뭐예요? 10억씩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병의 기준으로 보면 1대 1대 1이니까 뭐 30억이면 10억, 10억, 10억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 현물이 있어서 갑이 야 이거 뭐 딴 데 팔기도 그렇고 아버지가 뭐 취득한 재산이니까 내가 이걸 가질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물로 갑한테 6억짜리가 가면 갑은 받을 돈이 이제 4억 남았잖아요. 을하고 병은 어떻게 돼요? 10억 남았잖아요. 그럼 4대 10대 10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거죠. 비율이 1대 1대 1, 즉 10억, 10억, 10억에서 4억, 10억, 10억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수정된 지분율로 분할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체 분할 대상 상속재산 분할 시 기준 평가액에 구제적 상속분을 곱해서 산출된 상속인별 취득 가능 가액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억씩이다. 그 다음에 각자 소유로 하는 특정 재산의 분할 시 기준 평가액을 공제하는 방법. 그래서 뭐 갑은 X 토지 6억짜리 받고 을은 Y 토지 뭐 5억짜리 받고 병은 Z 토지 뭐 3억짜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갑은 추가로 받아야 되는 돈이 4억이고 얘는 5억이고 얘는 7억이잖아요. 뭐 4대 5대 7로 나눠 갖는다. 자녀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뭐 말을 어렵게 써놨을 뿐이지 뭐 그렇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특히 판결지 1번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2번은 뭐 대상재산 당연한 거고 3번도 이걸 이제 어렵게 써놓은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 판결 3번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나눠가지고 초과할 때는 차액 정산하고 모자랄 때는 이제 남는 그 더 받아야 되는 금액 비율로 나눠서 다시 분할하면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대 1대 1, 즉 10억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받을 돈이 이제 금전으로 10억인데 얘는 6억짜리, 5억짜리, 3억짜리 부동산을 현물로 받았다면 나머지 4억, 나머지 5억, 나머지 7억이니까 나머지 재산은 4대 5대 7의 비율로 나눠 가져야 된다. 그렇게 계산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유책 배우자 이것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판례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뭘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840조 제6호를 유책주의로 해석할 것이냐, 파탄주의로 해석할 것이냐 이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쟁점의 정지는 어디든 간에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학설을 쓰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840조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데 1호부터 5호는 유책 배우자 자체는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6호는 이제 파탄주의로 해석한다면 유책 배우자도 6호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재판상 이혼 원인에 관련된 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6호의 이혼 사유도 파탄의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서 이제 파탄주의를 도입하는 듯한 취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밑줄 친 부분에 파탄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로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다 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밑에 얘기들은 그냥 복습하실 때 한 번만 보시면 원래 있었던 판례들이에요. 자, 그래서 17페이지 가셔가지고 밑줄 친 부분에 당연히 뭐예요? 현재 이혼 소송의 변종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이제 처음에는 일방 배우자만 잘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혼 소송도 막 몇 년씩 걸리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혼 소송의 변정 시를 기준으로 그래서 그 밑줄 바로 위에 줄에 종전 이혼 소송의 변정 당시 현저했던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 뭐 그렇다면은 과거의 유책 배우자라도 이제 이혼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사례로도 중요한데 뭐 요 판례도 뭐 특별하게 별도로 추가로 설치된 건 없고요. 그냥 기존 판례가 다시 한번 반복된 거죠. 그다음 그 밑에 5월 달 판결은 그냥 참고 삼아 각주 4번에 보시면 입양에 관해서는 입양특례법하고 민법의 규정이 있는데 입양특례법은 입양과 관련해서 뭐예요? 이 민법의 특별법이겠죠. 따라서 입양특례법이 적용된다면 뭐예요?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이 당사자는 입양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상의 이제 입양 절차는 허용될 수 없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17페이지 맨 마지막에 6호 사유, 좀 전에 보셨던 유책주의 그게 또 그대로 다시 한번 판시가 된 거예요. 18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에 부부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더 무겁지, 그러니까 오로지 주로 뭐 이제 이런 판례들 키워드 외우시라고 했던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6호를 유책주의를 해석할 것이냐 파탄주의를 해석할 것이냐 계속 판례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판례의 사실관계는 뭐 각조 5번인데 뭐 안 보셔도 크게 상관없는 판례 사실관계니까. 그러니까 유책주의 파탄주의 그 문제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 나오면 유책 배우자가 청구했을 때는 6호를 유책주의 파탄주의 중에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문제된다고 쟁점의 정리 쓰시고 그다음 판례 태도에서 판례 원칙과 이제 그 이런 판례들 지금 보셨던 예외적으로 어쩌고 하는 판례들을 쓰시고 사안의 해결 이렇게 3단계 목차로 쓴다. 그 얘기 말씀드렸죠. 그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 840조 6호 그 얘기 보시고. 자, 민소로 들어가서 19페이지를 보시면 자, 첫 번째 판례는 관할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자, 민법 467조 2항에 영업에 관련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 영업소가 이행기인데 이행 장소인데 현 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관할이. 따라서 영업에 관련된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할과 관련해서 최근 판례가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이제 그 집합 건물은 관리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집합 건물법 얘기여서 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일반 법리예요. 그러니까 임의적 소송 담당 그 법리가 적용되는 건데.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 관리 업체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아파트들 보면 다 이제 그 관리 업체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빌라 이런 집합 건물들은 자 그래서 구분 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 추심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된다는 거죠.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하는 것은 자 임의적 소송 신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집합 건물의 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송 수행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적 소송 신탁이에요. 그렇지만 관리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임의적 소송 신탁은 변호사 대리를 잠탈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만 되잖아요. 근데 이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비 청구할 뭐가 있어요?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의적 소송 담당이니까. 그다음 판결지 2번에 자,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업자는 민소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자가 구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 소송하는 도중에 종료되어 자격을 잃으면 뭐가 돼요? 소송 절차 중단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소송 절차 중단의 법리는 우리가 맨날 뭐 사망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로 합병 같은 게 나올 수 있다고 했고 간단하게 선택형의 뭐 사례형 문제로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 집합건물법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선택형에서 뭐 사례형 문제, 사례 문제로 내긴 그렇고 이제 선택형에서 이제 뭐 복잡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례식의 문제들에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임의적 소송 신탁이다만 알면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중단 수계 문제로 가는 거죠. 자, 그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같은 자격 가진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수계하거나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없으면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직접 소송 절차를 수계하고요. 물론 뭐요? 소송 대리 있을 때는 중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일반 법리죠. 판결지 2번은.
그래서 그 선택형 대비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그 아래 판례는 자 법무법인이 이제 소송을 다 대리할 때는요, 다 그 뭐야 소송을 대리할 때는 담당 변호사를 선정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1학년 때 뭐 법조윤리 같은 거 시험 볼 때도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B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한다. 그래서 A가 갑 법무법인을 선임했어요. 그럼 갑 법무법인의 그 뭐야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죠. 그래서 담당 변호사 뭐 담당 변호사 예를 들어서 XYZ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무법인이 뭐예요? 소송 대리인일 때죠. 소송 대리인일 때.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일 때 담당 변호사를 지정을 하잖아요. 대표 변호사가 항상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법무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갑 법무법인이 뭐 수임료를 못 받은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갑 법무법인이 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뭐 수임료를 못 받은 게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그 공사를 했는데 그 법무법인 건물을 공사했는데 뭐 하자가 생겼다 등등 같이 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됐단 말이죠. 당사자. 그럼 얘는 뭐예요? 법인이니까 그럼 누가 소송을 수행해야 돼요? 대표 변호사가 선임해야죠. 대표자.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해야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변호사는 소송 대리일 때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특이한 사실관계인데 그래서 20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 위임이나 위촉 등에 따라서 소송행위 등 법률사무 처리, 소송 대리인으로서 하는 경우잖아요. 따라서 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행위하는 등에 처리하는 경우는 이 변호사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법무법인이 소송의 주체일 때는, 즉 법무법인이 당사자일 때는 상법 중 한 명에서 관한 규정에 따라서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 동감 써두시고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소송할 때는 뭐예요? X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법무법인을 대표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 변호사가 대표해서 수행할 수는 없죠. 이러한 법리는 법무법인 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한이든 법무법인이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주 6번의 사실관계를 보면 밑줄 친 부분에요. 법무법인 유한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인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의뢰인이 뭐 저기 그 소송이 잘못됐다고 해서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변호사법 50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구성원 변호사인 소외인을 피고를 대표할 담당 변호사로 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피고가 1심부터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서 소송을 수행했더라도 이는 뭐예요? 무권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소송행위가 된다는 거죠. 무권 대표죠.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소인의 소송행위는 뭐예요? 무권 대표로서 무효죠. 무효. 물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무권 대표니까. 따라서 뭐예요? 원심은 이거 추인했는지 이런 거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법무법인이 소송의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의 당사자였잖아요. 그러면은 법무법인에 등기된 법무법이니까 등기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된 대표자가 당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담당 변호사는 이제 무권 대표가 된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뭐 좀 특이한 사실관계죠. 그다음에 본문에 올라가셔서 판결주 1번도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과거의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 해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밑줄 친 부분에 과거의 법률 관계가 분쟁 전제가 되어서 과거의 법률 관계라도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일거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거 뭐 있었던 판례잖아요. 그다음 판결지 2번에 확인의 이익은 소송 요건 직조 사항이죠. 따라서 두 번째 줄에 당사자가 현재 권리 법률 관계 위험이 있어서 확인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이 지나서 이게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되어 버렸을 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바로 각하면 안 되고 보정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법원이 성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꿔봐라 이런 식으로.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당사자에게 현재의 권리 법적 지위 위험 불안 제거하기 위해서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할 이익 필요성이 있는지를 성명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주든가 아니면 청구 취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바로 각하시키면 안 된다. 성명 의무 위반이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일반론이잖아요. 그래서 판결유지 3번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판결유지 3번하고 이 판례도 선고되고 나서 자주 질문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21페이지 밑에 그 20년 8월 판결을 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 3개년 판례에 있는 판례죠. 그래서 그 판결지 1번, 2번을 봤는데 그래서 22페이지를 먼저 가서 보시면
자, 22페이지 각주 8번 보세요. 이것도 뭐 볼 강의 시간 때 설명드렸던 판례인데, 자, A 주식회사에서 갑이 해임을 당했단 말이죠. 뭐 이사였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해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갑이 A 회사를 상대로 자기를 해임시킨 주청 특별결의에 주청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청 결의에서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 도중에 A 회사가 뭐예요? 적법하게 후임 이사를 선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당하고 위법하게 해임됐더라도 뭐예요? 적법하게 후임 이사가 선임됐기 때문에 과거의 법률 관계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청 결의를 다퉈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를 해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사 해임은 상법 385조에 따라 385조 1항은 주청 특별 결의를 해임하는 거고 2항은 법원의 재판으로 해임하는 거죠. 그래서 A 주식회사에서 갑을 주청 특별 결의를 해임을 시켰어요. 그때 갑이 A 회사 상대로 주청 결의에 대해서 예컨대 뭐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주청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나를 해임시킨 주청 결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취소 소송하는 도중에 A 회사가 적법하게 후임 이사를 선임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해임은 뭐가 돼요? 이 해임은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되죠. 과거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주청 결의 취소 소송은 다툴 실익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적법하게 위법하게 해임이 됐더라도 적법하게 후임 이사가 선임됐기 때문에 해임 자체는 못 다투잖아요. 해임 자체는. 그럼 뭐로 가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죠. 이때는. 그러니까 주청결의 취소는 소액이 없어지고 손해배상으로 바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각주 8번에 보면 주청 임원 선임 결의에 무효 부존재 취소 소송에 있어서 결의로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여기죠. 그 새로운 주청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서 등기까지 뭐예요? 새로 후임 이사가 제대로 선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주청 결의가 무권리자 등등의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부존재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 후임 이사 선임한 게 적법하는 한, 이런 얘기죠. 자, 설사 당초에 임원 선임 결의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소액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적법하게 후임 이사가 선임됐기 때문에 이런 해임 결의 하자는 없어진 거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이 주청 결의를 취소시켜봤자 자기가 뭐 다시 이사직을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게 후임 이사가 선임됐으니까 이때는 자기가 뭐예요? 385조에서 보셨다시피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당했다는 거 입증해서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손배 청구로. 그래서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청결의 취소 이런 것들은 소익도 없어지고 따라서 갑은 손배 청구로 바꿔야죠. 내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했기 때문에 손해를 내놔라라고 손배 청구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적법하게 후임 이사가 선임됐으니까 저 주청결의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 8번은 본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얘기고,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22페이지 위에 먼저 올라와 보세요. 자, 22페이지 위에 판례하고 지금 6월달 판결을 비교해서 자꾸 질문하셔가지고 이제 일부러 신어놓은 건데, 자, 22페이지 맨 위에 사실관계는 뭐예요? 갑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개최한 주총에서 의리 감사로 선임이 된 거죠. 그래서 갑 주식회사에서 의리 감사로 선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 감사는 주청 결의에서 뽑죠. 이사 감사 선임은 뭐예요? 주청 보통 결의잖아요. 해임은 주청 특별 결의고. 그래서 을이 주총에서 감사로 선임됐어요. 근데 요 판례가 그 각주 7번에 나오는 17년도 전합제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주청에서 얘가 감사로 선임이 되고 그다음에 을에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대표이사와 임용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봤죠. 임용 계약. 그런데 대표이사가 계약서를 안 써주면 감사가 선임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각주 7번에 있는 전화체 판결에서 뭐예요?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라고 변경이 됐죠, 판례가. 자, 그래서 그 판례가 나오게 된 계기잖아요. 자, 갑회사 주주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주총에서 의리 감사로 선임되는데 갑회사가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니까 뭐예요? 회사가 계약서 안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리 갑회사를 상대로 감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의리 갑회사를 상대로 내가 감사 맞다. 그래서 감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재기할 당시는 물론이고 대법원이 의뢰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할 당시까지도 그 대법원이 뭐예요? 이 임용계약 필요 없다라고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17년도 판례가 이제 돌려보낸 거죠. 임용계약서 필요 없다. 그래서 의뢰 감사로서의 임기가 남아 있었는데 파기환송 원수님의 심리 도중에 의뢰 임기가 만료되어서 후임 감사가 선임됐어요. 자, 뭐예요? 감사 지휘 확인 소송 도중에 임기가 만료됐단 말이죠.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니까 당연히 갑회사는 뭐예요? 후임 감사를 적법하게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적법하게 선임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과거의 법률 관계냐?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사 일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시까지 뭐예요? 그 돈을 못 받았잖아요. 감사로서의 보수를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러니까 돈을 받으려면 자기가 감사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지위 확인 소송은 여전히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게 이 판례예요. 자, 계속 보시면 의뢰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감사가 선임됨으로써 의뢰 감사 지위 확인 청구가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지만 과거의 법률 관계라도 현재 권리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등등일 때는 확인액이 있으니까 밑줄 친 부분에 현재 권리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 제거하기 위해서 확인의 이익 필요성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종전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가 과거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만 가지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판결은 위협하다. 성명호 위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은 뭐예요? 이 사안은 의리 감사로 선임이 됐고 그 다음에 의리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이사가 계약서를 안 써주니까 의리 소송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각주 7번에 나오는 전합제 판결에서 파기환송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이사 임용계약서 필요 없다. 그럼 이 사람은 감사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소송하는 도중에 감사 임기가 지나버렸잖아요. 지나가지고 후임 감사가 적법하게 선임됐더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보수를 하나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감사의 지위에 있다. 이거를 받을 확인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하고 뭐 청구 취지를 바꿔가지고 뭐 보수 청구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이 사람이 뭐예요? 감사로서 뽑혔고 전합제 판결, 변경된 전합제 판결이 당해 사건에는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서 안 써줘도 감사 지위를 취득했는데 그럼 보수를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감사 지위를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액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선고된 판례는 저기 21페이지 와보세요. 자, 여기는 달라요. 그래서 이 두 판례가 이제 이 6월 달 판례가 나오고 나서 21페이지 밑에 있는 이 20년도 판례랑 비교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21페이지 첫 번째 판례 보세요. 자, 갑회사 이사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을이 자신의 임기 만료 후 개최된 주청 결의에 하자가 존재해가지고 이사 정원의 결혼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은 뭐예요? 갑회사에서 갑주식회사에서 을이 이사인데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3명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3명은 있어야죠. 그래서 임기 만료된 을이 자신의 만료 후 개최된 주총 결의에서 이제 자기가 임기 만료됐으니까 주총을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총에서 예를 들어서 병을 신임 이사로 선임을 했다. 근데 이 주총에 뭐예요?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적법한 신임 이사가 아니니까 내가 계속 이사 지위를 가지고 있는다. 이걸 주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 정원의 결혼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사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도중에 새로운 이사가 또 적법하게 선임된 거예요. 자신의 임기가 만료된 때로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 지위 확인 소송으로서 청구를 바꾼 거예요. 자, 뭐예요? 이사가 이제 이사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3명 이상 있어야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제 3명이 정원이다. 그럼 자기가 임기가 만료됐단 말이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새로 이사가 뽑힐 때까지는 뭐예요? 이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총에서 새로 신임 이사를 뽑았는데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사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2년 4개월이 지났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주총에서 적법하게 예를 들어서 정을 신임 이사로 뽑았어요.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의뢰 입장에서는 니네들이 예전에 병을 뽑았는데 이게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상법상 이사 지위를 계속 유지했고 그게 2년 4개월이니까 2년 4개월 동안에 뭘 달라고 하면 돼요? 보수를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바로. 보수를 달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2년 4개월 동안에 이사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의 확인은 확인액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사 지위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보수 청구권 행사해라 이거잖아요. 이 판례는.
자, 그래서 그 청구 취지를 뭐로 바꿨어요? 밑줄 네 번째 줄에 2년 4개월 동안 이사지위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로 변경했는데 이건 뭐예요? 확인액이 없다는 거예요. 그 2년 4개월 동안 이사지위 있었다는 걸 인정해 주면 뭐예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뭐 해라? 보수 청구권 행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내려가셔서 을에게는 기간 동안에 이사로서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외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청구권 행사라는 거예요. 갑회사 등과 법률적 다툼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을이 보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 그것만 가지고 과거 이사 지위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곧바로 긍정되는 게 아니라 이 이사 지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줘도 보수 청구권 따로 행사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확인해서로서 을이 과거 이사 지위가 확인되더라도 적정 보수액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거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 확인해소가 보수 청구권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확인액이 결론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줄에 보면 을에게 청구 취지 변경 등에 관해서 성명에서 확인액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별도로는 심리 없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법원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을이 적법한 이사였다가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근데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적법한 새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사 지위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이사 지위의 임무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을이 얘 뽑은 주청결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다퉜는데 그 사이에 적법한 신임 이사가 선임됐고 그 사이에 뭐예요? 2년 4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내가 2년 4개월 동안에 이사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설사 그게 인정되더라도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 뭐예요?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 4개월 동안에 보수를 달라는 건 또 분쟁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 입장에서는 갑을 상대로 바로 보수 청구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확인액이 무조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확인액이 없고 보수 청구로 가면 된다. 근데 이 사안은 뭐예요? 여기는 감사 지위 자체를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 판례에 따라서 대표이사와 임양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안 써줬으니까 너는 감사 아니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소송해가지고 전화입찰 판결로 이걸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이 사안에서는 갑한테 감사 지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감사 지위가 있었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게 인정이 돼야 뭐 보수를 달라고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이사 지위에 있었다는 건 다툼이 없으니까 보수 청구로 바로 가야 되고 여기는 감사 지위 자체를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 지위 확인액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하셔가지고 이제 뭐 사례로서 물어볼 수도 있죠. 뭐 상법이든 뭐 민소법 문제든 끼어서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선택형 대비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비교해 놓으시면 뭐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례로 나오더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비교 판례라고 되어 있는 20년도 판례는 아예 그냥 감사 지위 자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위 확인액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지위가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절차로 뭐 보수를 청구하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사 지위 자체는 다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 4개월 동안에 내가 이사 지위 있다는 것을 확인받아봤자 별도로 보수 청구의 분쟁이 바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별도로 보수 청구로 가라 이런 얘기고 여기는 감사 지위 자체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 지위 확인액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판례를 좀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22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뭐 소송 비용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22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판결에 소송 비용 확정 절차에서는 자 우리가 판결문을 보면 소송 비용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장 쓸 때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써버리지만 판결문에서는 소송 비용 중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은 원고가 그래서 소송 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뭐 피고가 뭐 각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문에서는 비율로 나오잖아요. 비율로. 왜냐하면 판결문 쓸 때까지는 소송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뭐 금액을 써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비율만 정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예요? 원고가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절차로 가죠. 그럼 거기서 뭐예요? 이 3분의 1을 또 다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율 자체는 이미 그 수소법원에 정해준 거니까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절차에서 피고가 무슨 원고가 3분의 1이냐, 원고가 2분의 1이다 이렇게는 다시 못 다투잖아요. 그 판례죠. 그래서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 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지 소송 비용 분담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의무 자체 범위.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라 원고가 2분의 1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피고가 다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이제 수소법원에 정해준 거니까.
그래서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에서는 전체 액수가 얼만데 원고가 3분의 1 부담하라고 했으니까 피고가 나머지 3분의 1을 부담해서 전체가 3천이니까 너 2천만 원 부담해라 이렇게 정하는 거지 비율 자체를 다시 다툴 수는 없죠. 그다음에 23페이지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도 뭐요? 그 규칙이 있잖아요. 내가 뭐 변호사한테 500만 원 줬다고 해가지고 피고한테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이제 산입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23페이지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아니 세 번째 줄에 소송 비용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뭐 등등에 대해서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당사자 사이의 소송 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비율을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은 뭐예요?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상환해야 될 변호사 보수를 확정할 때는 신청인이 변호사에게 보수 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하고 그 보수 규칙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비교해서 당연히 작은 금액을 비용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한테 1억을 줬다고 해서 피고한테 1억을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별표 기준상 뭐 변호사 보수가 1,000만 원인데 내가 저 변호사한테 뭐 100만 원만 줬다. 그럼 1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으로 결정한 다음에 분담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당연히. 뭐 준 거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 그 밑에 5월달 판결은 이제 채무자 회생법이지만 선택형 집모할 때도 뭐 이런 판례들 보셨죠? 그래서 자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파산 채권자가 제기한 채취 소송이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일 때는 뭐예요? 중단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파산 관제인 또는 상대방이 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법정 소송 담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죠. 따라서 뭐예요? 중단 사유인데 간과하고 선고되면 뭐예요? 중단 사유로 간과한 판결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채취 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알지 못한 채 수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 선고하면 뭐예요? 중단 사유를 간과한 판결이죠. 그 소송 중 사망인데 간과 후 판결은 뭐예요? 위법한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채무자의 파산 선고로 소송 절차를 수기할 파산 관제인이 법률상 소송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 중단 사유를 간과한 판결이죠. 그래서 그 채무자 회생법상 그 사행위 취소 소송은 중단 사유가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채권자 대의 소송은 뭐예요? 우리 판례가 유추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혹시나 뭐 객관식으로 알아두시라고 했던 게 그 얘기고. 그다음에 그 아래 판례도 이제 그 집합 건물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복도를 누가 무단으로 점유해요.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이나 대지.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뭐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그다음 뭐예요? 그 뭐 주차장 이런데. 그래서 공용 부분이나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그러니까 누가 아파트 빈 공터를 뭐 무단으로 점유하고 거기서 막 장사를 한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한 법률 관계는 구분 소유자의 공유 지분권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송은 일차적으로 구분 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힘으로 그러니까 고필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 소유자는 이제 대지 지분에 대해서도 공유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권의 공동 기속은 아니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도 되고 전원해도 되고 상관없다. 그다음 뭐 관리단도 아까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밑줄에서 세 줄 올라가 보시면 관리단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대지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당이득 소송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의 지분권을 구분 소유자 공동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이라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가 각각 부당이득 소송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소송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관리단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임의적 소송 신탁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관리단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됐다면 임의적 소송 담당이니까 뭐예요? 민소법 28조 3항이 적용돼서 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피담당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미치죠. 따라서 구분 소유자가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부분에 관한 효력도 관리단에게 당연히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판력은 받는 관계다. 임의적 소송 신탁이니까. 그러나 관리단의 소송은 구분 소유자 공동 이익을 위해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페이지에 그러나 재소금지에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 구분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본안에 관한 종국 판결 소차했더라도 관리단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새로운 권리 보이기 생겼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소금지엔 반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기판력을 받는 관계이긴 하지만 재소금지 위반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관리단 사안이어서 사례로 내긴 조금 그런데 그냥 뭐 객관식으로 결론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그 아래 판결에서 법률관계 변경 형성 목적의 형성 소송은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되죠. 그리고 뭐요? 판결 확정 시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행 취소할 때 말씀드렸죠. 사행 취소는 판결이 확정돼야 발생하고 따라서 원상 회복은 이제 가집행 선고 이런 거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러한 형성 판결 효력을 개인 사이 합의로 창설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세효가 있는 건 판결을 받아가지고 대세효를 미치는 건 상관없는데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성 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뭐예요? 그 무효라는 거죠. 판결 받은 것 같은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재판상 화해 내용이 형성 소송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 그 아래 판례도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예비적인지는 병합 청구의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 뭐 계속 있었던 거고. 그다음 그 아래 6월달 판결에 가서 보면 공유물 분할은 뭐예요? 공유자 원고 전원이 그 당사자가 돼야 되는 고필공이잖아요. 따라서 소송 계속 중 변론 종결일 전에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제 당사자 적격이 이전되는지에 따라 사례 문제 쟁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을병을 상대로 그래서 각각 공유자예요. 3분의 1씩. 그래서 이제 얘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고필공 소송이니까 을과 병을 공동 피고로 해야 되는데, 자 병이 자신의 지분 중에서 지분 중에서 2분 전체 2분의 1 그러니까 전체 6분의 1이겠죠. 병에게 6분의 1을 넘겼다. 그럼 이제 병도 6분의 1이 되고 정도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병에서 정으로 넘긴 이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이제 갑이 소재기 그 다음에 소송이 진행돼서 여기가 변종일. 자 여기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즉 그 병이 이미 정한테 자기의 지분 중 반을 넘겼는데 갑이 그걸 모르고 을과 병만 피고로 하면 정을 끌어들이는 건 뭐예요?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고필공 추가라고 그랬어요. 소재기 시부터 고필공 당사자가 누락이 됐다. 이때는 뭐예요? 고필공 추가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고필공 추가는 뭐예요? 처음부터 당사자 적격에 누락이 있을 때 고필공 추가죠. 그러니까 소재기 당시부터 이미 병의 지분이 반이 정한테 넘어갔는데 그럼 공유자가 4명이잖아요. 근데 갑이 그걸 모르고 을병만 피고로 했다. 그럼 얘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부족보 각하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갑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고필공 추가죠. 물론 정이 공동소송 참가로 들어갈 수 있고 그건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필공에서 누락된 당사자를 보정하는 방법은 원고 측에서는 고필공 추가가 되는 거고 얘는 공동소송 참가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면 어떻게 돼요? 소송 도중에 당사자 적격의 승계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소송 승계라고 그랬잖아요. 소송 승계로 가서 참가 승계, 인수 승계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변종일 후는 뭐예요? 변종 후는 뭐예요? 당사자 적격에 그대로 승계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변종 뒤 승계인이죠. 그래서 변종 뒤 승계인이어서 뭐예요? 소송 승계하고 변종 뒤 승계인은 같이 판단하잖아요. 똑같이 판단하죠. 적격 승계설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당사자 적격의 승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이 병으로부터 승계받은 시점이 이 소송의 변종 뒤는 뭐예요? 이 기판력을 그대로 정의 받죠.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승계고 뭐고 없이 그냥 변종 뒤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고필공 추가, 소송 승계, 변종 뒤 승계인의 문제. 이게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안은 뭐예요? 소송 계속 중 판결지 1번의 두 번째 줄에 소송 계속 중 변종일 전에 공유자 지분이 이전됐을 때 그때는 뭐예요? 참가 승계, 인수 승계 문제잖아요. 그래서 변종 시까지 참가 승계나 인수 승계 방식으로 소송 당사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뭐예요? 전부 부족보 각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판례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다음 판결료지 2번은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했을 때는 뭐예요? 추인하게 돼서 권리자는 무권리자에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추인하고 무권 대리인에게 네가 받은 거 가지고 와라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무권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무권리자에게 네가 받은 이익을 나한테 달라라고 해야 할 수 있죠. 그래서 너는 추인해놓고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항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일반 법리인데 자 그래서 판결지 3번의 사실관계를 보시면 자 갑과 을이 공유자였어요. 그래서 갑과 을이 이제 공유자였는데 공유자 갑, 공유자 을. 그럼 예를 들어서 각 지분이 2분의 1씩이었다.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거예요. 공유물 분할. 자, 그래서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한 다음에 갑이 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 자, 그래서 판결지 3번을 보면 24페이지 마지막 줄
공유자 갑이 다른 공유자 을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공시송달로 한 거예요. 공시송달. 그러니까 을한테 연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 즉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부터 송달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이 되면 을은 추한상소할 수 있죠. 귀책사유 없으니까.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을은 갑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지분에 관하여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가액 배상이 이제 가액으로 분할한 거죠. 을한테 돈을 주고 갑이 전부 2분의 1을 다 갖는 방식으로 분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은 병에게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난 다음에 갑이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뭐예요? 이게 공시송달로 났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뒤에 갑은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에 1심 판결에 정한 가액 보상금을 을을 피공탁자로 공탁을 했겠죠. 그래서 을의 지분에 관해서 간병으로 등기를 마친 다음에 병회사에게 등기. 그래서 병한테 2분의 1을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아시겠죠?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공시송달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가액으로 가서 을한테 돈을 주고 갑이 다 등기를 가져가라 라고 판결이 나니까 을은 지금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공탁하고 등기를 받은 다음에 병한테 이전 등기 해준 거예요. 사실관계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을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럼 을의 구제 방법은 뭐예요? 소장 부분부터 공시송달이니까 규칙 사유가 없죠.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추한상소를 제기한 거예요. 추한상소. 그래서 추한항소를 제기하고 갑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 대금 중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자, 추한상소를 제기하면서 추한상소는 뭐예요? 이 1심 판결을 취소시키는 거죠. 1심 판결을 취소함과 동시에 갑을 상대로 뭐예요? 즉 얘가 병한테 팔고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밑줄에 그 5번째 줄에 매매 대금 중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그래서 매매 대금 중 자기 2분의 1 지분 상당 금액을 청구한 거예요. 금액 청구.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판결이 이번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게 사실관계인데 1심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즉 추한상소는 뭐예요? 추한상소는 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이 판결 자체를 취소시키는 거죠. 근데 1심 판결이 취소되더라도 갑이 병회사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소급 소멸 전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갑의 자기 지분 2분의 1은 유효잖아요. 나머지 2분의 1은 무권리자 처분행위고. 그래서 을 등의 지분을 처분한 것은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게 왜 무권리자 처분행위예요? 등기를 자기 명의로 했잖아요. 을한테 승소 판결 받아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다 한 다음에 다 넘겼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 처분행위가 되는 거죠. 자기 거라고 판 거잖아요, 병한테. 그래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을 등은 갑의 처분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에 반할 구하고 있어서 이게 뭐예요? 매매대금 중 내 지분을 달라는 것은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뭐가 된다고요? 추인이 된다고요.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이 된다 이거죠. 추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갑한테 돈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병한테 2분의 1 지분 말소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갑한테 돈 달라는 것은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병회사는 을의 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은 적법하게 취득됐죠. 결국 1심 판결이 취소되는지와 상관없이 갑의 병에 대한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유효가 되죠. 그럼 뭐가 돼요? 이제는 갑과 을이 공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병의 단독 소유가 됐으니까. 따라서 원심 변종시를 기준으로 갑과 을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뭐예요? 당적이 없어서 부적법하죠. 갑과 을은 이제 공유자가 아니잖아요. 한편 을의 지분에 대해서 권리자인 을 등이 무권리자 갑의 처분행위를 추인했기 때문에 갑은 뭐예요? 처분으로 얻은 이득을 을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죠. 근데 뭐예요? 아까 공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공유물 분할과 관련해서 을한테 공탁을 한 거는 그거는 뭐예요? 공유물 분할을 할 당시에 이 공유 가격 중에 2분의 1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공유물 분할 당시에는 1억이었어요. 그러면 2분의 1 지분이니까 을한테 5천만 원을 공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 병한테 이것을 2억에 만약에 팔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1억을 줘야 되잖아요. 1억을. 그러니까 지금 공유물 분할의 판결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날 때 을한테 가액을 주고 갑이 2분의 1 지분을 가져가라는 판결이 났죠. 근데 그때 이 공유물이 가격이 1억이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어서 갑이 을한테 5천을 공탁했어요. 근데 갑이 이거를 뭐예요? 자기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병한테 2억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을은 5천만 원 더 받아야죠. 그래서 을은 5천만 원 더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밑줄 친 부분에
갑이 을 앞으로 공탁한 금액은 분할을 전제로 한 1심 판결 변정일 무렵 을 등의 지분의 가액일 뿐이고 대부분 요즘은 뭐 경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만 대부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는 더 비싸게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갑이 을 등의 지분을 처분하고 얻는 이득은 갑이 부동산을 병회사에게 매도하고 받은 매매 대금 중 을 등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갑이 더 비싸게 팔았으면 당연히 을한테 돈을 더 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분할할 때는 가격이 1억이어서 을한테 5천만 원 공탁했는데 갑이 그걸 2억에 팔았다면 갑한테 줄 돈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5천 원 공탁됐으니까 5천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좀 복잡하고 하지만 뭐 그 사실관계를 좀 연습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6월달 판결은 중요하긴 한데 이건 전합체 판결로 이미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 승계가 됐는데 그래서 기존 당사자가 뭐예요? 탈퇴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통공에서 고필공으로 바뀌었죠, 판례가. 이거 마시는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판례 다시 한번 나온 거죠. 그래서 밑줄친 부분에 원고가 승계 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다투지 아니하면서 소송 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또는 뭐 피고가 부동에서 못 나가거나 이랬을 때 뭐예요? 통공에서 고필공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거 뭐 아는 거고. 그다음 맨 밑에 마지막 판례는 지급 명령인데 자, 그 맨 밑에 요지를 보시면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목적 하나 청구에 대해서 채권자 신청에 따라 지급 명령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행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급 명령으로서 뭐 1억을 청구했다. 근데 을이 뭐라고 항변권 행사했냐면 나 병한테 X 물건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건을 동시항변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항변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판사님 제가 을한테 1억 받을 거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나 X 병한테 즉 갑한테가 아니라 병한테 X 물건 받은과 동시에 줄 거야라고 했는데 법원이 보니까 이 동의항이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병으로부터 X 물건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과 동시에 금전 대체물 일정 수량의 유가증권 지급명하는 지급명령도 당연히 되죠.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 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지급명령은 지금 보신 대로 뭐예요?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만 되니까 반대급부는 뭐 물건 주라 이거잖아요. 따라서 민소법에서 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26페이지 첫 번째 줄에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 신청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3자 병으로부터 X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해라. 이것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의무 이행자가 반드시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피신청인한테 너 제3자로부터 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1억 줘라.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급 명령은 뭐 객관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상법으로 가셔서 27페이지 첫 번째 판례를 보면 기존의 판례가 뭐 변호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은 상인이 아니다라는 판례 있었죠. 근데 의사도 나왔어요. 자, 밑줄 친 부분에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재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상 상인이라고 할 수 없죠. 따라서 의사가 의료기관에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은 상사채권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상인이 아니다. 뭐 결론만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 그 아래 판결에 합병은 포괄승계잖아요. 그래서 회사 합병이 있었을 때 피합병 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이제 성질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즉 일신 전속적 권리를 제외하고는 승계된다. 그래서 특히 공법상 관계도 승계된다. 그거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아래 판례는 이제 이사들 간은 서로 감시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시 의무 위반하면 회사에게 손배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이러한 감시 감독 의무는 사회 이사 등 회사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라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있다고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근 이사, 사회 이사 이런 사람들도 감시 의무는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동적 감시 의무, 즉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 감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근 이사와 동일한 정도는 아니어도 이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뭐 기존에 있었던 판례인 거죠. 그다음 판결지 2번은 넘어가셔서 대우 사건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그 대규모 회사니까 서로 이제 다른 이사들이 뭐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뭘 갖춰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라 이렇게 판례가 판시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28페이지 메뉴에 밑줄 친 부분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규모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이사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항변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다만 회사의 업무 집행 담당하지 않은 사회이사 등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구축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거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있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는 등 이럴 때는 감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으면 사회이사라도 갖춰라라고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있긴 한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적극적으로 감시를 해봐야죠. 따라서 외면 방치했다. 그렇게 되면 감시 의무 위반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판결 3번은 뭐 손해배상 액수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론이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5월달 판결은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인데 그래서 그 소수 주주권이잖아요. 3%. 그다음에 이유를 붙인 서면 등이죠.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 등사 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 등사에 응할 의무에 전부 판단하거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위와 목적 등이 당연히 뭐예요? 구체적 기재되면 되죠. 그다음 그 뒤를 이제 객관식 지문을 알아두시면 돼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거기에 추가하여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판례가. 거기까지 요구하면 너무 엄격하죠. 그러니까 주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그게 맞는 질문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요구하면 너무 엄격해가지고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행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두고 없다예요. 있다가 아니라 그런 자료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 자, 이 판례가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이와 달리 만약에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를 해야 된다면 회사 정보를 모르잖아요, 주주들은. 따라서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요? 그냥 뭐 위법한 것 같으니까 열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줄에 이유 기재 자체로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죠. 또한 2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모색적 증거 소집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모색적 입증은 이게 민소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피고가 뭘 잘못하면은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서 뭐 증거를 청구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뭘 잘못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하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횡령한 것 같으니까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보겠다, 회계장부 보겠다. 이건 돼도 얘가 뭘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뭘 하기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내가 회계장부 보게 해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색적 증거 수집이에요. 그래서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 등사 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색적 증명이란 걸 민소법 교과서에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색적 증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떠한 뭐 채무 불이행을 다투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뭐 제가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하고 증거를 대는데 얘가 뭘 잘못했는지 자체를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증거를 달라.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게 모색적 증거 수집이에요. 그런 건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 열람 등사 청구권이 회사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취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신중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한편 부분은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회사가 부당함을 증명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건 원래 있었던 얘기고. 그래서 아까 그 28페이지에 그 없다라는 부분을 객관식에 나오면 꼭 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서 좀 보시고. 그다음에 29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 주주랑 회사 채권자는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29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판결지 1번은 주식회사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경영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감시하잖아요. 그래서 주총을 통해서 이사 해임하거나 유지 청구권 등등에서 유지시키고 뭐 대표 수송하는 거죠.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그래서 판결지 1번은 주주 얘기예요. 주주가 회사 재산 관계에 대해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 거래 관계에 개입해 가지고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 구할 이익은 없어요. 주주는.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 양도 계약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 양도에서 주총 특별 결의를 안 거치면은 주총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가능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다라는 확인의 이익은 없다는 거예요. 주주는. 그다음에 판결지 2번은 채권자인데요. 판결지 2번에 자,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 법적 지위를 구체적 침해하거나 직접적 영향을 미칠 때는 무효 확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채권자는 된다는 거예요. 주주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다만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다소 감소되어서 채권의 전부 일부나 만족할 수 얻게 될 뿐일 때는 그때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무효 확인에 이익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회사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주주나 회사의 채권자가 그 계약이 무효다라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느냐. 그래서 판결지 1번은 주주 문제고 판결지 2번은 회사 채권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례에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아까 읽었던 부분에 밑줄 쳐 있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선택형도 맞출 수 있고 사례 나오면 뭐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요지 쓰고 판례는 최근 판례에서 뭐 있다 없다고 했다. 그 정도 쓰면 되니까. 그래서 판결 1번은 주주, 판결 2번은 채권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판례 2개 남았는데 마지막 판례는 뭐 어법에서 보신 대로 원인 관계, 어음 관계에서 뭘 변제했는지 잘 봐야죠. 자, 갑이 이제 원인 관계에서 매수인. 그래서 원인 관계가 이제 매매겠죠. 네. 그럼 을이 매도인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매매 대금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 채권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원인 채권이라고 하고 갑이 어음을 발행해 줬다. 그다음에 을이 수취인이죠. 그럼 을이 갑에게 어음 채권 두 가지를 갖고 있죠. 어음 채권. 그래서 이제 가름이가 아닐 때는 병존하잖아요. 병존. 그래서 이 상태에서 갑이 원인 채권을 변제한 뭐예요? 원인을 변제하면 원인을 변제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17조의 인적 항변이라고 그랬죠. 인적 항변. 그래서 원인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는 것은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어음법 17조의 인적 항변이기 때문에 을이 갑한테 변제를 받아놓고 제3자 병에게 어음을 배서 양도를 했다. 그럼 뭐예요? 갑은 병의 해이를 입증하지 못한 한 이중으로 또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음 채권을 변제했다. 이것을 변제. 그럼 뭐예요? 원인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같이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원인도 소멸을 하죠. 소멸. 그래서 뭐예요? 을이 이 어음과 원인을 분리 이중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을이 원인 채권은 병한테 양도하고 어음 채권은 정한테 양도하고. 그래도 뭐예요? 갑은 여전히 뭐 동시양변권이라 이런 것들은 다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앞에 뭐 채무자 회생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 밑줄 친 부분에 원인 채무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배서 양도했을 때 원인 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 지급인은 병존하잖아요. 나중에 자 어음금이 지급되어서 어음상 채무가 소멸했다. 그럼 뭐 어음금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인 채무도 함께 소멸하잖아요. 원인 채무도. 그래서 어음이 소멸됐다는 건 원인도 소멸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을이 제3자에게 즉 병에게 원인 채권 양도하고 그 다음에 정에게 어음 채권 양도했어요. 그래서 정이 어음은 어떻게 돼요? 제시증권이잖아요. 그래서 추심 채권이죠. 정이 어음을 들고 갑한테 왔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뭐예요? 어음금을 정에게 변제하고 어음을 돌려받았으면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어음의 변제로 인해서 원인 채권이 소멸했다. 그거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죠. 반대는 아니잖아요. 반대는 갑이 병에게 원인 채무 변제했더라도 정한테는 뭐예요? 인적 항변에 불과하죠. 그래서 뭐가 소멸됐는지 잘 보시고. 자, 이제 마지막 판례 볼까요? 그래서 뭐 요거는 그 30페이지 마지막 판례는 이게 피고가 법무사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법무사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법무사도 법인 있잖아요. 변호사 법인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원고가 법무사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소송해서 졌다 그랬는데 사실 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 법인이 결국은 이긴 건데. 자, 판결지 1번 보시면 부동산에 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받아서 확정되면 피보전 권리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 행위를 당연히 부정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의 부동산에 자, 을이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데 갑이 이걸 처분할까봐 법무사한테 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분이 뭐라고 했냐면 처분금지 가처분 걸어두면 된다. 그래서 을이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제 법무사가 해줬죠.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했는데 가처분은 그 비금전 채권자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판결지 2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그러면 을이 그 가처분으로 하려는 원래 권리가 뭐였냐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었어요. 그래서 판결지 2번에 보면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뭐예요? 을이 이제 갑한테 저당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아직 요건을 못 갖추니까 그 사이에 갑이 처분할까봐 법무사한테 상담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무사분이 그러면 이제 저당권 설정 청구권.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전할 목적으로 가처분 등기 해놓으면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해줬단 말이죠. 법무사가 비용 받고 이제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병에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들어왔단 말이죠. 가압류.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처분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3번으로서 이제 저당권 등기가 된 거예요. 저당권 등기. 자, 그럼 저당권 등기하고 가압류 등기는 양립이 가능하니까 저당권 등기가 됐다고 해서 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언제 말소돼요? 경매가 될 때 이제 다 순서대로 말소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되더라도 이제 가처분이 이제 가압류보다 우선하니까 당연히 저당권이 선순위잖아요. 등기된 시점은 이번 가압류 등기보다 나중에 등기가 됐더라도 가처분 시기로 소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뭐예요? 저당권으로서 만약에 저부동산 경매되면 을이 먼저 받죠. 먼저 받고 나머지를 병이 받으니까 을은 손해가 없어요. 근데 을이 이 등기법상 왜 가등기 가처분을 안 해줬느냐라고 해가지고 을이 이제 법무사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이 뭐요? 가처분을 하더라도 을이 목적 달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손해가 안 생겼다고 해서 청구 기각한 판결이에요. 그래서 판결지 이번에 보면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그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 제한, 뭐 가압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판결로서 피보전 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 등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등기가 됐죠. 가처분 등기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 그러니까 병이 뭐 소위 등을 받든 그 다음에 뭐 가압류 가처분에 뭐 처분 제한을 받든 마찬가지죠. 어차피 을이 저당권 등기니까 나중에 경매가 되면 을이 제일 먼저 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은 소유권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 자체가 가처분 채권자 권리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진 않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됐다고 해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는 이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을은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법리는 소위 등 청구권, 가등기 청구권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맞춰진 부동산에 그 피보전 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하고 본등기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을의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소위 등 청구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가처분 시기로 다 소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을이 이 사안에서는 뭐 저당권 설정 청구권 사안이었는데 결국은 을이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을이 이제 뭘 주장했냐면 등기법상 가등기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기법상 가등기 가처분을 해줘야지 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줬느냐라고 해서 법무사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판례가 가등기 가처분을 하든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든 네가 원하는 목적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너는 손해는 없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즉 법무사 법인을 피고로 해서 손배 청구했는데 기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을이 이제 목적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뭐 결론만 하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 판례에서 내용들인데 뭐 지금 말씀드린 보셨다시피 뭐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뭐 따로 또 보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좀 자세히 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 내용들로 다시 한번 보시고 밑에 그 제 연락처나 뭐 있으니까 혹시 공부하시다가 의문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연락하시고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